전 세계 가장 유망한 언어학자들이 모인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적 언어학 권위자인 한 교수의 단 한 문장, 한글이 세계 최고의 문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놀랍게도 미국에서 만들어졌고 그것을 창조한 사람은 문맹의 미국 원주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문자는 놀랍도록 한글과 닮아 있었죠.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세계 각국의 문자들에 대해 진행된 간단한 테스트 결과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집었고 우열을 알 수 없는 언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과연 그날의 컨퍼런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코넬 대학교 국제 언어학 컨퍼런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메인홀은 각국의 언어학 대표들로 가득 찼죠. 그때 프레이저 교수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세계적인 언어학 권위자로 알려진 그분의 발표는 언제나 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프레이저 교수의 입에서 나온 말은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21세기 최적화 문자는 한글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한글이라니요? 동양의 작은 나라 한국의 문자가 세계 최고라니. 러시아, 중국, 일본, 유럽 각국의 대표들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특히 중국 대표단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어요. 그들의 5,000년 역사를 지닌 한자가 어떻게 한글보다 뒤처진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은 개인적 선호가 아닌 과학적 분석 결과입니다.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에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인 문자 체계를 연구했습니다. 한글은 그 모든 기준을 충족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서구학계의 최고 권위자가 자신들의 문자가 아닌 아시아의 문자를 최고로 평가했으니까요. 자존심이 상한 각국 대표들은 즉각 반박을 시도했지만 프레이저 교수의 논리는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교수는 또 다른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다음 세션에서는 한글에 필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문자로 체로키 문자를 제시하겠습니다. 이 말은 또 다른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체로키 문자. 거의 사용되지 않는 소수민족의 문자가 어떻게 경쟁자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모두가 의아해했어요. 저는 그날 발표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을 위해 탄생했다는 점을 프레이저 교수는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닌 민족의 혼이 담긴 문화적 유산이었죠. 서구 학계 최고 자리에서 한글이 최강자로 인정받는 모습을 보며 문자가 가진 힘과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글처럼 특정 목적과 철학을 담고 태어난 문자의 진정한 가치가 세계 무대에서 재조명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프레이저 교수의 충격적인 발표는 제 과거의 상처를 건드렸어요. 제 이름은 클로이 스미스, 옥스퍼드 대학 언어학과 교수입니다. 15살 때 국제 청소년 언어학 대회에 영국 대표로 참가했던 제가 제출한 논문은 라틴어와 게르만어, 문자의 구조적 우월성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어떤 학생이 한글의 과학적 구조에 관한 논문으로 제 논문을 가볍게 누르고 1등을 차지했죠. 한글은 단순할 뿐이야. 복잡하고 깊이 있는 서구 문자들에 비해 한글은 그저 단순하고 편리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치부했지만 그 생각은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번 기회에
한글의 약점을 논리적으로 증명하고 프레이저 교수의 주장에 반박할 수 있는 학문적 근거를 찾아내겠다고 결심했어요. 자료를 검색하자 놀랍게도 한글에 관한 연구 논문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훈민정음, 세계 언어학자들이 극찬한 한글의 과학적 원리, 디지털 시대에 최적화된 문자 구조 한글은 이미 오래전부터 글로벌 언어학계의 큰 관심사였던 거죠. 제 전공인 언어학에서 한글은 단순한 경쟁 대상이 아니라 넘어야 할 벽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원리를 연구하고 그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감정적인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학자로서 한글을 연구해 보기로 했어요. 만약 한글에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내일은 각국 대표들의 반박 발표가 있을 예정이었고 저도 그 자리에 참석할 것입니다. 한글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글로벌 엘리트들 사이에서 이토록 뜨거운 화제가 됐는지 그 이유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의장은 전날보다 더 뜨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프레이저 교수의 발표에 반박하기 위해 준비를 마쳤죠. 첫 번째 발표자는 러시아 대표 미하일 페트로프였습니다. 미하일은 키가 크고 당당한 체구의 소유자로 모스크바 국립대학 언어학과 수석 교수였어요. 그는 단상에 올라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닙니다. 키릴 문자의 복잡성은 러시아인의 깊은 사고와 철학을 반영합니다. 33개의 문자와 복잡한 문법. 구조는 인간의 복합적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근간이죠. 그는 도스토예프스키, 톨스토이 같은 러시아 문학의 거장들이 키릴 문자의 풍부함 없이는 탄생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어로 된 시를 낭독하며 그 아름다움을 강조했죠. 그러나 프레이저 교수는 침착하게 반박했습니다. 문자의 복잡성이 반드시 사고의 깊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는 그러한 복잡성이 장벽이 될 수 있어요. 프레이저 교수는 화면에 여러 자료를 띄웠습니다. 러시아 문맹률, 외국인의 러시아어 학습 난이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키릴 문자 호환성 문제 등을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배우기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음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직관성과 정밀성의 완벽한 균형이죠.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어의 아름다움은 분명했지만 현대 사회에서 문자는 더 이상 소수 엘리트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미하일은 잠시 침묵했다가 사실 저도 러시아어의 현대적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글로벌 시대의 키릴 문자는 여러 제약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미하일의 솔직한 발언에 회의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러시아 언어학의 대가가 자국 문자의 한계를 인정한 것은 큰 충격이었죠. 아말 알마이너스 파흐드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대학의 언어학 교수로 화려한 히잡을 쓰고 우아하게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아랍 문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자 그 자체로 예술입니다. 아말은 화면에 아름다운 아랍 서예 작품들을 띄웠습니다.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그녀는 코란의 구절을 아랍어로 낭송하며 그 흐름과 리듬감을 강조했습니다. 아랍 문자의 곡선과 흐름은 우리 문화의 본질입니다. 1400년 이상 이 문자는 우리의 영혼을 표현해왔어요. 어떤 현대적 효율성도 이러한 깊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아말의 발표는 가슴을 울리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레이저 교수는
다시 한번 냉정한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아말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랍 서예는 인류의 위대한 예술 중 하나죠. 하지만 우리는 문자의 일상적 기능과 예술적 표현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아랍 국가들의 문맹률 통계, 컴퓨터와 모바일 환경에서 아랍 문자의 호환성 문제, 외국인들이 아랍어를 배울 때 겪는 어려움 등의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한글은 예술적 표현도 가능합니다. 한글 서예는 간결함 속에 담긴 깊은 미학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누구나 쉽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코 타나카는 도쿄대학 언어학과 교수로 단정한 외모와 예의 바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하게 인사를 한 후 발표를 시작했어요.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는 일본 문화의 정수입니다. 그 부드러운 곡선은 우리 민족의 섬세함과 아름다움을 담고 있어요. 특히 히라가나는 직관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다. 유코는 일본 문학의 걸작들, 특히 겐지 이야기와 같은 고전을 보여주며 일본 문자의 아름다움을 강조했습니다. 와카, 하이쿠 같은 일본 전통시를 예로 들며 일본어 문자가 가진 미학적 가치를 설명했어요. 우리의 문자는 자연과의 조화, 계절의 변화, 인간 감정의 섬세한 뉘앙스를 표현하기에 완벽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효율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유코의 발표는 설득력이 있었어요. 저도 일본 문화와 문학에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녀의 주장에 상당 부분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이저 교수는 다시 한번 냉정한 분석을 제시했어요. 유코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일본의 문자 체계는 분명 아름답고 의미가 깊습니다. 하지만 일본어는 여전히 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학문적 영역에서 수천 개의 한자를 알아야 하는 부담이 있죠. 프레이저 교수는 스크린에 일본 신문 한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히라가나, 가타카나, 그리고 수많은 한자가 뒤섞인 텍스트였어요. 세 가지 다른 문자 체계를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복잡성이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과학 용어나 기술 용어를 표현할 때 제한이 있어요. 일본어의 아름다움과 전통적 가치는 분명했지만 현대 사회와 글로벌 환경에서는 그 복잡성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이해가 됐어요. 유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디지털 시대에 일본어가 직면한 도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입력 시스템에서의 어려움, 외국인들이 일본어를 배울 때의 장벽, 국제학술 활동에서의 제약 이런 문제들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녀의 솔직한 인정에 회의장은 더 깊은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한글의 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한글은 초등학생도 며칠 만에 배울 수 있지만 가장 복잡한 과학 개념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확장성이 한글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기초 교육부터 첨단 학문까지 한글 하나로 모든 것이 가능하죠. 저는 이 말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의 능력이죠. 한글은 그런 면에서 정말 독보적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언어학자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5000년 중화 문명의 상징이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정신적 뿌리입니다. 리웨이는 화면에 다양한 한자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고 갑골문에서 전서, 예서를 거쳐 현대 간체자까지 한자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했어요. 특히 한자가 담고 있는 철학적 깊이를 강조했습니다. 인이라는 글자를 보십시오. 사람과 둘이 결합된 이 글자는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자 하나하나가 중국 철학의 정수를 담고 있어요. 하지만 프레이저 교수는 다시 한번 실용적 관점에서 접근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한자는 인류 문화의 보물이며 그 철학적 깊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중국의 문맹률 역사, 한자 학습에 필요한 시간, 컴퓨터와 스마트폰에서 한자 입력의 복잡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5만 자에 달하는 한자 중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만 해도 3천 자가 넘습니다. 반면 한글은 24자로 모든 발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런 접근성의 차이는 교육과 정보 민주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두 사람의 논쟁을 들으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5만 자라니요. 24자의 한글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너무나 컸습니다. 문자의 수만 비교해도 한글의 효율성이 얼마나 뛰어난지 한눈에 알 수 있었어요. 리웨이 교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자의 복잡성이 중국의 문맹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문화혁명 이후 간체자를 도입한 이유도 그것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는 우리 문화의 핵심입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져서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어떤 필요성 때문에 새로운 문자를 만들게 된 건가요? 프레이저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훌륭한 질문입니다. 한글은 15세기 조선의 세종대왕이 만든 문자입니다. 당시 한자는 엘리트만 배울 수 있었죠.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배워 읽고 쓸 수 있는 문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교수는 화면에 훈민정음 원본 이미지를 띄웠어요. 이것이 한글 창제를 선포한 훈민정음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세종대왕의 목표는 지식 민주화였습니다.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려는 혁명적 도구였던 거죠. 오늘날 디지털 민주주의와 정보 접근성을 이야기하는 현대 사회에서 600년 전 이미 그런 비전을 가졌다니 놀라웠습니다. 프레이저 교수가 단상에 올라 체로키 문자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독특한 형태의 문자들이 나타났어요. 체로키 문자는 1821년 세쿼야라는 체로키 부족의 천재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문자가 없던 자신의 부족을 위해 완전히 새로운 표기 체계를 만들어냈죠. 교수는 체로키 문자의 구조와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85개의 음절 문자로 이루어진 체계였어요. 그는 한글과 체로키 문자의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두 문자 모두 민족의 정체성과 생존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 문자 모두 기존 문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혁신적 시도였죠. 하지만 체로키 문자는 오늘날 소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체로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사람은 2,000명도 채 되지 않아요. 체로키 문자를 사용하는 인구는 더 적습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글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한글 사용이 억압되었지만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문자를 지켰어요. 한국 전쟁의 파괴적 상황에서도 급격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도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한글이 디지털 시대에 성공적으로 적응한 사례들, 컴퓨터 자판, 스마트폰 입력 시스템, 인공지능 언어 처리 등에서 한글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문자의 진정한 가치는 학문적 우수성만이 아닙니다. 그 문자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얼마나 살아남고 적응하는지, 얼마나 사람들의 삶에 녹아들어 있는지가 중요해요.
문자는 박물관의 전시품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유기체로서 한글은 600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하며 살아남았습니다. 프레이저 교수는 감동적인 어조로 말을 이어갔어요. 한글은 단순히 기능적 문자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민족 전체가 목숨을 걸고 지킨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야기는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정체성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교수님,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게 정말인가요? 제가 질문했어요. 프레이저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글 연구와 보존에 헌신했던 많은 학자들이 투옥되거나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가 사라지면 민족의 정신도 함께 사라질 것이라 믿었죠. 회의장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민족의 혼과 정신을 담는 그릇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느낀 순간이었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한글에 대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편견에서 비롯된 오만함이 부끄러웠어요. 옥스퍼드 캠퍼스로 돌아온 후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어요. 1년간의 교환 연구를 신청한 것입니다. 목적지는 한국, 서울대학교였습니다. 한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싶었어요. 이론적 연구를 넘어 한글이 살아 숨쉬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요. 제 결정은 언어학과 내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서구 언어학계의 유망한 학자가 한글 연구를 위해 한국으로 간다는 소식은 이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호기심을 넘어선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서울대 언어학과의 김민수 교수가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클로이 교수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좋은 연구 파트너가 되길 바랍니다. 김 교수의 지도 아래 저는 한글 학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기본적인 읽기가 가능해졌어요. 프레이저 교수의 말대로 한글은 정말 논리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였습니다. 김 교수님, 정말 놀라워요. 한글이 이렇게 배우기 쉬운 줄 몰랐습니다. 김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세종대왕이 바로 그것을 목표로 했으니까요. 어리석은 백성도 쉽게 배울 수 있게 만든 문자입니다. 서울 생활 6개월 차, 저는 놀라운 발견을 했어요. 한글의 자음 형태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억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떴다는 것이죠. 이런 과학적 원리가 15세기에 이미 적용되었다니 놀라웠습니다. 김 교수님, 세종대왕은 정말 천재였던 것 같아요. 현대 언어학의 원리를 600년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니. 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천재성은 자신의 영광이 아닌 백성을 위해 사용되었죠. 1년간의 연구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세계 문자 시스템의 미래라는 주제로 한글의 원리가 어떻게 미래 문자 체계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연구 대상을 넘어 제 세계관을 바꾼 문화적 경험이 되었어요. 한글은 문자를 넘어 인류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옥스퍼드로 돌아온 후 저는 한글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과거와 미래를 잇는 문자였어요. 저는 이 책을 통해 서구학계의 한글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가끔 프레이저 교수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충격적인 발표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오만과 편견 속에 갇혀 있었을 테니까요. 오늘도 제 연구실 벽에는 세종대왕과 훈민정음이 그려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한글을 통해 저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배운 것이 아니라 편견을 버리고 세상을 더 넓게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라는 다리를 통해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국민을 위해 창제했던 그 마음이 오늘날 세계적인 학자들이 더욱더 감동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인의 위상을 알려드리는 꼬레아 TMI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